BTS가 국내 3대 기획사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초반에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 팬덤이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얘네를 성공을 시킨다. 우리가 직접. 그래갖고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직접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팬덤이 직접 그 시장을 뚫고 이분들을 성공을 시키는 일을 해낸 거죠. 우리 BTS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이런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틀어줄 때까지 미국에 있는 팬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수상도 하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내는 이게 이제 약간의 양육 팬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습스럽게 키운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한국의 문화산업,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K-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요즘에 K-팝을 보면은 이제 K-팝이라는 표현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그 50-50가 큐피드를 성공시킨 얘기를 보면서 거기 기획사 사장님이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 사람 대상으로 만들었다. 보통은 문화산업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성공한 거 보니까 해외에서도 먹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를 타겟으로 뭔가를 기획해낸다라는 거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 문화산업 안에서도 사실 K-팝이 진짜 전면적으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팝이 어쩌다가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용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큐피드를 들으면서도 큐피드 노래만 들었을 때는 좀 잔잔하고 약간의 예전에 저희 한국의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춤이 되게 발랄해요. 근데 왜 K-팝은 다 댄스 가수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한 80년대까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산업에서 대표적인 흐름은 물론 댄스 음악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발라드였죠. 발라드 중심으로 쭉 가다가 사실은 댄스 음악이 전면적으로 나오게 된 게 한 90년대인데 물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MTV 같은 스타일이 되면서 이제 비디오형 가수들이 중요해진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K-팝은 댄스 음악 중심인가? 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설은 이제 그 K-팝의 시대를 쓴 이규탁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한국의 지자체가 도입되는 게 1995년이거든요. 지방자치제도. 그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각각의 지방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뭐 지역 축제, 고추 축제, 무슨 축제들이 많이 열려요. 아무래도 지자체가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행사들이 좀 필요한 거죠. 지역민들에게 내가 지자체장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행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대가 있고 가수들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가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무대 장치나 음향 효과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는 가수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인류 가수만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 조용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잘 알려진 가수가 아니라면 이 눈을 시선을 확 끄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게 신나는 댄스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댄스를 펼치게 되면 음향이 좀 나빠도 어느 정도 무대력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각 지방에 여러 행사들이 생기면서 그 댄스 음악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획사들이 되게 영세했기 때문에 행사에 한번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연 수익보다 행사 수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에서 많이 불려갈수록 좋은 요즘 또 대학교 축제하면 또 그 아이돌들 많이 가잖아요. 그쵸. 거기서 어떤 아이돌 가수가 오냐에 따라 막 대학의 애교심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비슷한 흐름인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댄스 음악이 되게 크게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소리고. 하긴 저도 지역 행사를 가고 싶은데 안 부릅니다. 지역 행사에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요즘은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트로트 가수가 그렇게
지금 요즘 유행 말고 과거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댄스 가수가 한 번은 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무대에 장악력도 확 생기고 예. 집중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한 가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꼭 지역 행사도 있지만 나이트클럽 가서 발라드를 부른다. 그렇죠. 나이트클럽. 근데 나이트클럽은 사실 이때쯤부터 기획사 좀 줄여나가요. 나이트클럽 행사는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나이트클럽에서 하게 되면서 술 먹고 진상 부리고. 네, 그리고 뭐 깡패들하고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나이트클럽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로 생각한 걸가 이런 지역 행사.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렇게 시선을 더 잡아 끄는 게 필요하니까 댄스 음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럼 이게 어쩌면 그 수익 구조하고도 맞물리겠어요. 그 그렇죠? 음반 수익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네. 사실 뭐 방송국에 간다고 출연료 많이 주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콘서트를 하자니 그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고. 그 콘서트는 가장 그 흥행력이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 이름 보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고루고루 즐겁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댄스는. 그 차력 쇼도 하고 뭐 엿도 팔고 약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춤추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공연장. 그렇죠. 그래서 댄스 음악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게 한 가지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생각해 보시면 길거리에 길보드 길보드 차트. 네. 불법 복제 테이프들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파는 거잖아요. 비트가 되게 세고 소리가 크고 이런 음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한 음악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음악들이 길거리에서 잘 보이게 되면 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막 많이 틀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비트가 큰 음악들을 자꾸 많이 보급하면서 굉장히 댄스 음악들이 많아지게 됐다.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요런 두 가지 설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댄스 음악이 되게 늘어나게 된 게 이제 한 축이 있고요. 1990년대 96년에 이제 SM이 아이돌 그룹으로 이제 H.O.T를 처음 만들잖아요.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요거의 기반인 거죠. 댄스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H.O.T 바로 앞에 이제 서태지가 지나갔어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서태지가 지나면서 서태지가 남긴 건 뭐냐면 10대 시장이 있다. 10대들을 대상 10대 시장.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뭐 조용필도 있고 뭐 했지만 전반적으로 10대가 확 드러나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태지가 들어오면서부터 10대들의 시장이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고 또 90년대 초반에 댄스 음악이 주류가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0대들을 대상으로 댄스가 중심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H.O.T.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것들이 이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돼서 계속 아이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행사를 띄워야 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고 이게 댄스 가수라는 경우에 이제 10대 시장이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10대를 타겟으로 뭔가에 투자를 넣으면 이게 20대, 30대, 40대를 쭉 번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K-팝이라고 불리는 장르, 한국에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겠지만 K-팝이라는 장르가 생겨났던 계기를 일종의 좀 수익 모델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수나 기획사들의 수익 모델 뭘로 이렇게 돈을 벌어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구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는 게 첫 번째는 음원 수익, 음반 수익. 그 다음이 저는 굿즈, 뭐 출연료, 광고료 같은 이걸 IP 수익이라고 하는데 IP 수익.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공연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발생하는 정도를 보면 첫 번째부터 생겨요. 일단 가수가 조금 알려지게 되면 음원부터 조금 나가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인지도가 생겨야 출연도 하고 광고도 하고 굿즈도 팔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음원 수익은 아니지만 유튜브 광고 조회수는 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저희 3프로 언더스탠딩에서 열심히 후드 잠바를 팔고 있는데 굿즈까지 팔리고 있는 굿즈는 거죠. 지금 안 팔립니다. 아직 굿즈까지 안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팬심이 더 깊어져야 돼요. 팬심이 가장 낮을 때 음반을 사고 그다음에 좀 발전이 되면 굿즈까지 사고 보통 굿즈가 더 비싸죠. 음반보다. 그다음에 팬심이 더 강해지면 공연까지 넘어가요. 공연이 가장 비싸고 그리고 내가 공연까지 간다는 건 이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팬심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는데 기존의 K-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수익까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잘 보장이 되면 국내에서 그냥 돌아가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그 이상의 수익이 되는 건 공연 수익에서 거두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연 수익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이 공연 수익을 얻으려면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터지면 이제
큰 그룹이 되는 거죠. 공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1년에 한 번 하는 공연 말고 막 정기 공연을 다닐 정도는 돼야지 이게 공연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3대 수익에서 공연 수익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이 그룹의 성공도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근데 아까 팬층이 많이 커지면 앞에 것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뒤에 건 당연히 더 커지고 그래서 팬층을 넓히는 수 있는가 공연 수익까지 갈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K-팝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수익을. 그리고 하긴 이게 공연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국내 팬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연 수익이라는 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연 수익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상하는 공연 수익을 거둘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연 수익이라는 건 적어도 아시아 이상의 지역을 돌면서 아시아 일본 정도는 다 도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래도 공연 수익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음원. 그다음에 굿즈, 출연료, 광고료 뭐 이런 거. 공연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비싼 티켓을 팔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익이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하긴 사실 그 해외 가수들도 보면은 그 데모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는 공연 수익 중심이고 사실 공연을 위해서 진짜 음원을 그냥 무료로 배포할 정도이긴 한데 우리는 공연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음원 음반 수익이 되게 중요했던 거죠. 맞아요. 콘서트 가면은 최소한 음원 정도는 듣고 가야 재미가 있지. 그리고 음원 안 가져본 사람이 공연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공연을 갈만하면 정말 음원은 몇 가지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연 수익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BTS가 이룬 업적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 해외 공연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앞에 있는 그룹들과의 차이가 확 차별화가 나온 거죠. 그거는 또 해외에 있는 팬을 그 정도로 모을 수 있는 힘이니까. 힘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K-팝을 얘기하면은 해외에서도 좀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돌의 연습생 구조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좀 시덥지 않은 얘기 같기도 한데 너무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습생을 한다. 뭐 이런 MBC 프로그램에 그 주요하게 출연하는 그 남학생들이 외국인들이 많다 이제 그 얘기로 쓰시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 구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거 사실 아이돌 연습생 구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혹독하다. 그리고 너무 좀 노예 계약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개인의 어떤 개성을 말살하고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상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정말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찍어낸 공장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쵸. 어쨌든 지금 K-팝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습생 구조라는 것을 좀 어떤 구조이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그 댄스를 하거나 되게 개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가수를 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클론 생각해보면 우리 또 강남에서 또 난리던 형님들이 가서 한 거잖아요. 워낙에 춤 잘 추시는 형님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들의 개인기를 통해서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였는데 요 이후에 아이돌들과 차이가 있다면 나이 말고 차이가 있다면 그 이후에 약간 H.O.T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 10대 대상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어려져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어린 친구들로 약간 댄스 중심의 퍼포먼스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합숙을 시켜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합숙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기는 거죠. 약간 무슨 도제식 약간 뭐 바둑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애들을 모아놓고 연습을 시키고 생활도 관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혹시 자녀 나이가? 저 10살. 10살. 네.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 연습생 들어올 때 15, 16살 이 정도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다 집에서 한판 싸우고 나온 친구들이죠. 아, 보통 그렇죠. 굉장히 대가 센 분들이에요. 나는 꿈을 향해 갈 거예요. 공부해. 네, 그러고 나왔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획사 분들의 말이라고 고분고분 듣지 않아요. 사건 사고를 칠 가능성들이 되게 많고 하지만 연습도 혹독하게 해서 데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사에서는 이분들을 사고를 안 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저 그 20대 때 소개팅을 했는데 그 저기 기획사에 다니시는 디자이너 분이었어요. 근데 뭐 자기는 디자인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시킨다고 그러면서 되게 말투가 되게 학생 주임 선생님 같은 말투를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 여기는 진짜 그 전국에서 말썽 좀 핀다는 애 다 모여 있어. 다 모여 있다. 말 절대 안 듣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 살도 빼고 요즘은 언어 교육, 외국어 교육도 하고 방송 매너도 하고 막 이런 걸 파는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5, 6년 이상 그 연습생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2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10억? 네. 한 사람 육성하는데? 한 팀?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한 팀 육성하는데 2년이라는데 2년 만에 안 되잖아요. 그쵸. 뭐 5, 6년 보면 막 2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게 그러니까 혹독하게 약간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굉장히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데뷔를 해요. 예. 그래서 데뷔가 성공적으로 잘 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본전 생각이 나죠.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분들을 계속 활동을 하게 만들려니까 10년씩 막 계약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 약간의 노예 계약 같이 절대로 이 기획사를 나갈 수 없게끔 막 그런 식의 그 계약서를 쓰는 풍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명을 키우려고 그런다. 그쵸. 20명을 키우면은 그 중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뭐 4명, 5명 된다 5명. 그러면은 나머지 한 75% 정도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획개발비로 날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뭐 이것까지 다 뽑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의 노예계약 구조도 만들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2009년에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때 여기서 된 게 7년 단위로 한다. 계약서는 7년 단위로 하고 중요한 거는 그 과거에 선투자했던 거는 활동 이후에서 재할 수 없다. 딱 박아놓는 거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앞에 거를 뒤에서 뽑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산 문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투자한 건 투자한 거고 활동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배분을 하고 정당하게 비용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할 때 이제 약간 불합리하게 비용으로 많이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죠. 기획사 그쵸. 입장에서. 그래서 표준계약서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긴 했지만 이 문제는 이 선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좀 가능성은 좀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7년, 그러니까 보통 한 2집에서 3집 정도 내면은 네. 불화설, 해체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7년 차가 되면 그 팬들이 다 알아서 그래요. 이 그룹이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재계약이 안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재계약이 전체가 다 안 되면 다 같이 나가서 딴 이름으로 다시 만들기도 하고 유닛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유닛으로 뭐 일부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좀 웬만하면 재계약하는 분위기도 좀 됐죠. 왜냐하면 재계약이 안 되고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기획사도 선투자 비용도 있는데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인기 있는 멤버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언적 사실은. 얻어가는 멤버도 있고.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3명은 되게 인기가 있는데 7명하고 재계약하기 힘든데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돌의 유통기한이 딱 7년이 된 거에는 이 표준계약서 도입이 된 게 좀 컸죠. 그게 7년쯤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7년째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니까 사이가 좋았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많이 안 좋았으면 사실 여기서 확 깨지는 게 가능한 거죠. 여기도 일단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었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K-팝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뭐 대부분의 산업이 그렇지만 우리 내수에서 한 거 가지고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느냐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좀 해외에서 관심을 받게 된, 아니면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MP3 플레이어, MP3로 음원 중심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면 소리바다 이런 거 많이 이용하셨죠. 네, P2P. 그래서 음원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음반 수익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그 기획사들에서 음반 수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이야 스트리밍이 그거를 보완을 해주고 있지만 처음에는 음반 수익이 확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을 보전이 한동안은 안 됐어요. 음반 수익 자체로는. 그럼 이 음반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대신 뭐 출연 많이 하고 뭐 광고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연료나 광고료가 올라가진 않았을 엄청나게 거예요.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이 줄어드는 음반 수익을 어떻게 보전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해외로 가야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려고 했다면 해외로 가려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맞았고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던 SM의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경우 저는 약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여기서 해외로 가야 한다라는 데 깃발을 먼저 딱 꼽을 수 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의 한 발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많은 기업들이 그냥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그냥 수익으로 그냥 메꿔 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걸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해외 나간 그 과정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뭐 해외 나가서 한다 그러는 게 말이 쉽지. 이게 뭐 그거를 예전에 뭐 그냥 불법으로 음반 그 해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SM에서 H.O.T를 데리고 이제 북경 콘서트를 여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중국. 네, 중국에 가서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막 당시에 굉장히 여론도 크게 일으키고 거기에 음반도 판매 많이 했거든요. 몇십만 장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수익이 250만 원인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보면. 그 엄청 250만 원이요? 250만 원이었다고. 예. 250만 불 아니고. 불 아니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워낙에 불법 복제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수익으로 거둬지기가 되게 힘들다는 게 약간 판단한 거죠. 250만 원이면 저 지역 행사 뛰는 것만도 못한 그쵸. 수익이네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그래도 아시아를 확대해 나가는 데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갔긴 간 건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면 일본을 가야 한다라는 게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시장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 시장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SES를 데리고 일본 시장으로 바로 진출을 해요. 아예 그룹을 만들 때부터 일본 시장을 염두에 놓고 해서 바로 들어가긴 하는데 슈 일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기획사하고 제휴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약간 미진했어요. 그래갖고 이미지를 이제 SES 하면 대표적으로 요정 이미지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시장에 론칭한 그 자료들을 보면 별로 그런 이미지가 안 살아요. 그냥 많은 일본 그 걸그룹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하게 계획을 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한번 이제 쓱 같이 제휴해서 들어가 봤는데 뭐 사기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던데. 같이 그 들어갔던 그 기획사가 별로 이렇게 똘똘하지 못한 기획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실패를 한 거죠. 돌아와서 그래서 한참을 그 준비를 해서 이제 2000년에 일본을 다시 한번 진출하게 된 게 이제 보아. 근데 이때 진출할 때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진출한 게 이제 자회사도 정식으로 좀 만들고 기획사도 제휴하는 기획사 좀 번듯한 데랑 하고 시장 조사도 좀 제대로 해서 들어가요. 시장 조사를 했더니 좀 어린 스타가 필요하다. 일본어로 좀 자유자재대로 해야 된다. 한국 가수란 이미지보다는 약간 일본에 있는 그냥 일본 스타 같은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좋다죠. 이런 판단들이 돼서 유명한 거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보아를 일본 홈스테이 시켜서 일본어 배우고 춤추고 가르쳐서 바로 올리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와, 이것도 참 엄청난 기획이죠.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보내서 홈스테이를 시켜서 가서 거기서 언어 일본어 교육을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춤 같은 건 또 우리나라 기업에서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런칭을 해서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스타라는 이미지로 해서 오히려 그 성공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일본에서 보아가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SM이 그 일본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전에 저희가 이전 시간에 영화 편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구조가 어떤 아티스트가 굉장히 노래를 잘해.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음반을 내. 근데 이게 음반이 잘 팔려. 그래가지고 공연을 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구조에서는 그냥 뭐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 뭐 기획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모아다가 연습을 시키고 해외 나가야 되니까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가정에서 가르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이러려면 또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른바 투자가 되게 되는 건데 이런 그 K-팝에서도 그 자본 구조, 자본이 미친 영향은 좀 언제부터라고 보면 좋을까요? 사실 요때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K-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했는데 되게 다른 게 자본을 딱히 조달해 올 데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드라마는 방송국에서 제작비를 다 주잖아요. 사실 그리고 영화는 아까 그 지역 유지들, 지역 유지들 하다가 배급 나중에 대기업이 투자하기도 하고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K-팝 그룹들을 생각해 보면 K-팝 그룹의 대표들 이수만, JYP, 양현석 다 가수 출신이잖아요. 누군가 돈을 대주지 않으면 이 투자비를 조달해 올
데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GD하고 태양하고 이게 둘이 연습생을 하는데 걔 2명 데리고 은행 가서 그쵸. 얘 둘 키울 테니까 그러니까 대출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K-팝 기업들한테는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등록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코스닥. 그렇죠. 당시에 가장 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코스닥 등록하는 건데 사실 근데 코스닥 등록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아시겠지만 기업 평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SM이 한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타진을 해요. 주관사가 대우증권이었는데 계속 타진을 하고 이제 이때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본이 필요하니까 이제 코스닥 등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겠다 이제 계획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코스닥 등록이라는 게 지금도 이게 뭐가 좀 돈도 좀 벌고 그런 회사가 가서 등록하는 거지. 그쵸. 우리가 좀 얘 데려 여기 보아 이 어린 초등학생 데려다가 일본 하려 그러니까 나 상장 좀 시켜주십시오. 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때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 H.O.T이긴 했는데 H.O.T가 2001년에 그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2000년에 일본에 그 보아를 보낸다고 계획만 했지 2000년 되지도 않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 자산이 뭐냐 했더니 연습생 보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연습생 보아요.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정말 이게 안 되는 구조였는데 몇 번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계속 보완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직원이 몇 명이니? 정직원 3명 미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다 그때 기획사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직원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 외주 쓰는 거잖아요. 뭐 작곡도 노래도 작곡, 받고 안무가도 따로 가르쳐주고.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정직원 수도 막 맞추고 굉장히 여러 노력을 해서 그래서 코스닥 등록한 게 한 2000년. 네, 이제 SM이 처음으로 코스닥을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본이 조달이 됐고 그 돈으로 사실은 일본 보아를 진출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들보다도 K-팝 기업들은 굉장히 코스닥에 등록을 하는 게 중요했다. 자본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일단 코스닥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경제면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문화면이 아닌 거예요. 경제면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 정보는 계속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빨리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2000년에 SM을 시작으로 해서 2001년에 JYP가 됐고 근데 사실 JYP 같은 경우는 우회상장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 2001년에 한번 등록했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다음에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우회하고 막 이런 그러다가 뭐 있었는데 저기 전기차 회사 그 B가 소속돼 있던 전기차 회사를 산 다음에 맞바꾸기도 하고 뭐 무용자 수지는 나와 이렇게 미스 A를 보내고 박진영이 뭐 가고 예. 그게 약간 하여튼 그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근데 거예요. 되게 참 유명한 가수들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다라고 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보기에는 뭐 오늘 망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업 구조가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 계속 지속 가능한 구조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SM JYP, YG가 조금 2011년 이 정도인데 이제 3대 기획사 체제가 잘 잡게 된 데는 코스닥 등록을 이들이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수가 나와도 얘기가 되고 다른 사업을 해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기업이 사실은 혜택을 제일 많이 본 거죠. 코스닥 등록을 하게 된 다른 기업들은 빅히트 굉장히 나중에 됐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본이 조달이 되면서 그 기획했던 그 시스템도 갖출 수 있게 되고 사실은 노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언론 노출도 굉장히 강해지고. 알겠습니다. SM은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외 진출을 해 나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지금 JYP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JYP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로 그 K-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일본 시장을 한번 점검이 됐잖아요. 그럼 일본을 우리가 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때 어디 보통 얘기할까요? 아까 중국도 가서 250만 원 벌어왔으니까 그다음 뭐 미국 가야죠. 군산지로 가야죠. 군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야지. JYP가 제일 먼저 이제 깃발을 들고 간 게 미국 진출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많이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가수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프로듀서 중심으로 가서 내가 이 프로듀서 체제를 자리 잡겠다. JYP 스스로가 자기가 프로듀서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프로듀서 시장에 가서 잘 자리를 잡으면 내가 여러 가수를 런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2004년에 프로듀서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냥 빈몸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프로듀서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같이 편곡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안착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 같이 간 그 가수들도 런칭을 잘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가수를 먼저 내세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레이블을 먼저 그쵸.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한국에서 온 되게 특이한 레이블이 있다. 이제 출연 프로듀서가 있다. 이 프로듀서가 만든 가수가 이 가수다. 그러면은 거기서 설사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이 레이블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가려고 그랬던 거군요. 곡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SM에서도 우리가 일본 보아를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미국도 한번 보아가 가보자고 한번 들어가요. 2008년쯤에 들어가는데 일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안 됐죠, 당연히. 또 가서 영어 배우고 홈스테이하고. 네, 홈스테이는 아니고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때 시장 조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성 가수가 되게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노래를 정말 끝장나게 잘 부르든가. 비욘세. 네. 아니면 댄스를 아주 잘하든가. 아니면 아주 10대들이 워너비가 되고 싶은 정말 저 언니처럼 되고 싶어 이런. 크리스틴 아길레나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보아는 이 셋 중에 어디 하나도 아니잖아요. 애매해요, 약간. 춤도 잘 추긴 하지만 비욘세 같은 느낌은 아니고 노래도 잘하긴 하지만 머라이어 캐리 같은 느낌은 아니고. 크리스틴 아길레나 생각하면은 약간 좀 왜소한 그리고 동양인이기 때문에 체형이죠. 사실 10대들의 워너비가 되긴 조금 부족함이 있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진입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 SM에서 이제 이수만 대표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미국 된다. 중국이 미국 된다. 심포도네, 심포도. 미국은 아니다. 우리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잘하면 이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중일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SM은 그때부터 약간 아시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가하고 이제 뭐 멤버들을 할 때도 아시아 중심으로 멤버들을 구성해서 굉장히 성공해요. 그래서 뭐 슈퍼주니어 등등등 해서 이제 중화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방신기도 이렇게 이름 네 글자로 해가지고 일본 시장을 딱 잡았잖아요. 슈퍼주니어는 중화권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도 나름 성공이었지만 일단 미국은 아닌 걸로 우리 미국은 안 가는 걸로 하고 봐봐요. 요걸 보고 이제 JYP에서 한 번 더 시도를 한 게 2009년에 원더걸스. 눈물 날라 그러는데 벌써부터. 우리 기억나잖아요. 원더걸스 한참 그러니까 인기를 높을 때 원더걸스를 데려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아까는 이제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가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말 미국 가수들이 하는 그대로 미국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밑바닥을 확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술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연 다 따라다니고 어느 유명 가수의 그 같은 팀에 딱 묶여갖고 유명 가수 콘서트 올리기 전에 그 앞에 무대 하는 바람잡이 그런 것도 하고 뭐 그 유명한 아동복 매장 앞에서 CD도 팔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는 직접 가수들이 진짜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식으로 한번 성공을 해보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더걸스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찬밥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의 가수들이 성공하는 그런 그 스텝을 계속 똑같이 밟아가는 신인 가수들이 하듯이 그래서 똑같이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신인 가수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 가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안 맞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의지로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아시아까지다라는 한계를 느꼈던 그게 한 2010년대 초반까지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냥 박진영이 뭐 몇 명 가수가 데려갔다가 잘 안 됐대. 야 원더걸스가 갖고 고생했대. 그렇게 했대라고 했는데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레이블 방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미국 가수들의 스텝을 그대로 한번 흉내내 보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전략. 그렇죠. 안 되는 게 다 검증이 된 거죠.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이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그 빅히트 지금의 하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레이블을 인수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가서 만드는 것도 잘 안 되고 가수를 가서 띄우는 것도 안 된 거에서 그럼 레이블을 아예 인수하는 전략은 또 이게 K-팝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챌린지가 되는 그쵸. 거네요. 이미 이제 그러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는 BTS를 이미 성공을 거둔 다음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있는 걸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배운 거죠. 우리 거를 그냥 심는 거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력이 좀 있다면 좋은 걸 사서 우리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더걸스의 실패를 좀 이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우리가 YG
생각하게 되고 한국 가수 중에 가장 성공한 당시로서 제일 성공한 건 아무래도 이 얘기하면 또 분명히 식상해하실 텐데 네. Do you know 강남스타일,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불고기를 하게 되는 싸이. 싸이. 네. 그러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우리가 K-팝이 지나는 과정, 일본 진출했다가 뭐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실패하고 그럼 여기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YG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며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은 YG는 약간 스탠스가 애매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실패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YG도 세븐을 가지고 미국 진출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미국 진출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배운 상황에서 근데 이때 뭐가 달라지고 있었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가 이제 음악 산업이 되게 중요하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서로 공유하고 뭐 트위터 같은 것들 통해서 막 공유가 되는 문화가 막 생기기 시작해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때 2010년대 초반 정도인데 YG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꺼내요. 가수, 자기들 가수를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이런 데 막 약간 그냥 의무적으로 출연하던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들을 위한 자기만의 프로그램 이런 걸 인터넷으로 만들고 유튜브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인프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타진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만들어놓은 기획물에 연예인이 출연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그렇죠. 기획을 해서 방송국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다는 그 거죠.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꼭 방송물에 출연해야 되는 거였는데 약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빅뱅이나 트웬티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나 유럽에서도 이제 조금씩 알아보고 이제 이러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러니까 굳이 거기 나갔던 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오디션하고 연습하고 뭐 이런 모습들로 해외 인지도가 높여지는 거죠. 직접 인터넷으로 보여줘도 충분히 알릴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었고 싸이는 되게 독특한 경우인 게 이미 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 시스템의 아이돌이 아니죠. 그렇죠. 싸이는 사실 우리 저 물라이트나 우리 강남의 이제 유명하신 보스나 그쪽에서 오히려 그 우리 초기에 기획사 전에 놀던 형님 그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이고 실제로 이때 YG 들어간 것도 이미 많이 유명해진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미 군대 2번 다 갔다 오시고 사고 다 치르고 YG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국내용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재밌잖아요. 그걸 이제 산다라가 올렸어요.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산다라박이 처음 올렸던 거예요? 맨 처음에 산다라가 올리고 산다라가 올린 거로 산다라 팬이 또 공유를 했어요. 되게 재밌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어떤 해외 인플루언서가 또 그거를 받아서 올린 거예요. 그게 이뤄지면서 갑자기 이게 확산이 확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말 아무도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국내용으로 만든 그냥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였는데 이게 확 확산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고 정말 전 세계의 스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약간 당황했죠.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야 이게 이렇게 터지네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 그래도 시사점 얻은 건 이렇게 터질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앉아서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게 기업이 막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팬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배우면서 싸이가 유명해지고 사실은 그래도 싸이가 이렇게 한번 확 확산이 된 이후에 K-팝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물론 K-팝 하면 싸이를 떠올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때도 빅뱅, 트웬티원 그리고 다른 가수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수들도 있구나가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그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이게 식상한 기준이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아이돌 K-팝을 좀 나누기도 하잖아요. 물론 젊은 분들은 또 좀 더 세밀하게 나누기도 하고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사실 K-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박사님께서 구분하시는 그 세대 혹은 그 세대를 긋는 기준? 뭐 이런 아니면 변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구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4세대로 요즘 구분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아까 말했던 그 아이돌의 약간 기초가 만들어지던 때, 그리고 이제
원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던데 보통 1997년부터 저는 한 2004년 그래서 우리 제일 유명한 H.O.T, 잭스키스, 핑크 이런 데서 K-팝 아이돌이 생겨났다. 이게 이때로 보고요. 이 세대를 이제 2004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로 보는데 이때가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한류가 견인되던 때 아까 말한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화권 일본 중심으로 퍼졌잖아요. 카라, 소녀시대, 그렇죠. 원더걸스, 뭐 2NE1까지 다 합해서 이제 2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세대와 3세대를 나누는 구분은 뭐냐? BTS 이전과 이후다. BTS가 BTS. 확 성공을 하게 된 거에 이제 BTS가 데뷔한 건 한 2012년 때부터인데 2010년 중반에 성공을 한 건데 10주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2년, 13년 요때인데 요때부터는 BTS 성공 이후라고 할 때는 핵심이 이제 우리의 인기가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나 유럽까지 크게 확산되는 거예요. 3세대. 근데 이제 3세대부터 저한테는 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 K-팝이 좀 밝은 분들한테는 옛날 분들이죠 할 만한데 BTS, 엑소, 세븐틴, NCT, 몬스타엑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트와이스, 마마무. 굉장히 생소한 블랙핑크라든지 트와이스가 벌써 옛날 세대가 됐나 왜냐하면 싶은 4세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4세대는 뭐냐면 이제 BTS가 성공한 이후의 세대들인데 사실 3세대랑 4세대랑 큰 구분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른 게 있다 보면 4세대는 데뷔 때부터 글로벌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BTS로부터 이제 글로벌 팬덤이 굉장히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데뷔하기 전부터 해외에서 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다 봐요. 그래서 이 그룹이 나오자마자 초동 판매 뭐 10만 장, 100만 장 이런 식으로 거두기 하는데 요게 이제 4세대. 근데 이게 저도 요즘에 그 K-팝이 뭐가 달라졌는가라는 얘기를 나눌 때 이전에는 데뷔 앨범을 내고서 그걸 가지고 잘 됐냐 안 됐냐 국내 활동한 다음에 국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얘가 잘 됐구나 이건데 지금 얘기가 데뷔를 하기 전부터 이미 팬덤을 모집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 힘으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송판매하고 뭐 공연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스트레이키즈, 에이티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있지, 에스파, 아이브, 케플러, 뉴진스 다 보면 데뷔 전부터 이미 나온다 소문이 있던 그러고 나오면서 빵 터지고 그리고 해외 차트에서 보면은 앨범 판매 같은 거 막 10등 안에 막 들고 이런 그룹들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몬스터 베이비나 이런 데는 아예 얘를 선발하는 과정부터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나와서 팬덤을 모으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팬덤을 모아서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그거를 이제 4세대로 구분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4세대에서 이제 뭐 여기서 굳이 나누자면 최근에는 그쪽 대상 한국에서 한국 가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뭐 현지 가수를 키우는 아예 세계를 무대로 아예 세계를 초점으로 해서 나오는 가수들. 그럼 여기에서 결정적인 그 구분점이 결국 BTS라는 그쵸. 키워드와 팬덤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가수는 뭐 팬으로 결국 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팬 비즈니스다. 뭐 팬 비즈니스다. 뭐 내가 혼자 노래하면은 그냥 노래하는 아저씨인데 이렇게 팬이 많아지면은 제가 가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은 사실 팬이라는 거는 그 연예인과 사실 연예인의 존재 자체일 건데 이거를 BTS의 성공과 그 팬덤이라는 키워드를 굳이 꼽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그 BTS 성공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해낸 것보다 팬덤 스스로 해낸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BTS가 국내 3대 기획사 출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국내에도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미국 진출을 했는데 미국 진출도 용이하지 않고 근데 그 미국 진출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이미 글로벌하게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미 팬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팬덤이 근데 무슨 일을 했냐면 얘네를 성공을 시킨다. 우리가 직접. 그래갖고 기업이 미국 시장을 직접 못 뚫고 있는 상황에서 팬덤이 직접 그 시장을 뚫고 이분들을 성공을 시키는 일을 해낸 거죠.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팬덤이 성공을 시킨다.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서 목표를 딱 잡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시켜야겠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죠? 정의하죠. 그러니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일단 수상을 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그래미상이든 빌보드상이든 수상을 하게 하면서 시장에 확 알려줘야겠다. 수상을 하려면 각종 차트에서 순위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예. 그럼 각종 차트에 그럼 올려야겠다. 그럼 각종 차트에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앨범을 사고 이런 거는 사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팬들은 다 앨범 사고 스트리밍 많이 켜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앨범 차트 말고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라디오에서 그 음반이 얼마만큼 음원이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의 산정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 2등 만들려면 이제 점수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아. 복잡한 그 점수를 내는 공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에서 음반이 얼마나 나왔니까 몇십 %, 뭐 음반이 얼마큼 팔렸는가 몇십 %, 스트리밍에서 그러니까 음반이 많이 팔리고 이게 투표 많이 해서 1등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점 상정 기준에 어느 라디오에 몇 번이 그쵸, 나갔는지가 라디오, 많이 나와야 점수가 올라가서 그쵸, 1등을 할 그쵸. 수 있다는 네, 거죠. 싱글 차트가 특히 왜냐면 앨범 차트는 앨범을 사면은 가중치가 되게 높아서 앨범 많이 사주면 사실 차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K-pop 그룹들이 앨범 차트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사주면 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예,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싱글 차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 되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려면 그럼 PD들이 가서 이게 뭐 앨범 돌리고 그쵸,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해서 선곡해야 PD들한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빅히트라는 기업이 그만큼 미국 전역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팬덤에 있는 아미 분들이 각 지역을 나눠요. 각 주별로 돼서 지역 조직을 막 만들어서 전화를 다 해요. 라디오에. 우리 BTS란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이런 노래를 틀어달라. 그거를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서 정말 신청곡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틀어줄 때까지. 틀어줄 때까지.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저희는 이런 그룹입니다라고 직접 하고 꽃다발 보내고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PD님 뭐 예. 틀어주면 아유 PD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보내고 그걸 열심히 미국 전역에서 전역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기업이 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금액 뭐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게 돈도 돈이고 인력에 엄청난 뭐, 이게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거잖아요. 업자가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해갖고 노래 틀어달라 그러면은 그것도 한국에 있는 업자가 미국 그쵸. PD한테 틀어달라 그러면 안 틀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팬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디오에 선곡을 많이 시켜서 차트에 올리고 그래서 수상도 하게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내는 이게 이제 약간의 양육 팬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습스럽게 키운다. 옛날에 이제 우리 프로듀스 101 같은 데서 투표해서 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양육 팬덤이 약간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직접 표를 던져서 데뷔를 시키고 기획사에도 똑바로 해. 우리 오빠들 잘 성공하려면 니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아예 그 북미에서 성공을 시켜버리는 팬덤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팬덤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못하는 걸 팬덤이 하기 때문에 팬덤을 초반부터 잘 모으는 게 중요하고 아까 그 4세대 아이돌들처럼 팬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의 힘으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K-팝. 와, 그러면 어쩌면 지금은 팬덤 구성이 안 되면 데뷔를 못 시킬 수도 있겠네요. 안 되죠. 팬덤이 생겨야 어떻게 보면 데뷔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를 하면 팬덤이 생기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팬덤을 함께 이렇게 데뷔가 되는. 와. 그럼 기획사에서도 고민하는 게 여기 아이돌 육성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팬덤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도 저도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를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수의 데뷔를 위한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팬덤이 커지면 뭐 수익도 커진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우리 영화 드라마 오늘 K-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드라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수익이 좀 갇혀 있는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 B2B 구조예요. 우리는 제작사 그리고 유통사한테 팔면 끝. 그리고 그쵸. 모든 수익은 유통에서 먹고. 나는 일부 마진을 벗거나 마진도 못 먹고 내가 광고 떼겨갖고 메워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좀 갇혀 있는 구조로 같이 보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영화는 B2C예요. 우리 영화 만들어서 극장에 뿌리면
그 관객들이 와서 표를 사주고 예, 그걸로 예. 수익을 올리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한계가 국내 중심이었어요. 해외에다가 직접 극장에 배포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B2C긴 하지만 약간 국내용이었다. 예, 예. 근데 K-팝은 뭐냐면 전형적인 B2C인데 시장이 세계예요. 세계 팬 한 명 한 명한테 우리가 직접 수익을 거두는 구조예요. 그렇죠.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업들의 가능성을 볼 때 이제 성공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긴 하겠지만 K-팝 그룹들이 훨씬 더 이 성공의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B2C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물론 B2C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게 갇혀 있는 B2B에 비하면 시장 확대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그런 효과가 있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영화를 얘기할 때 영화 기생충을 얘기하긴 하지만 뭐 기생충이 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뭐 팬이 많아서 예. 그렇다라기보다 영화제에서 상 받아서 그렇죠. 권위가 올라가고 네. 품질에 대해서 퀄리티를 인정받은 건 있지만 그래서 그게 현지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냐는 좀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쵸. 근데 K-팝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이 되게 성공을 거뒀다. 그럼 그 수익이 바로바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구조가 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K 컬처 중에는 K-팝 정도가 진정한 의미의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돼 있는 약간 거네요. 구조는 사실은 K-팝이 가장 확산이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약간의 기업가 정신이 제일 많이 발휘된 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이 못하는 거를 팬덤이 대신해주면서 확산이 된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팬덤이라는 게 영화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배우에도 팬이 있긴 하지만 그 팬이 그 영화 배우를 위해서 영화를 띄워주진 그렇죠. 않으니까. 팬덤이 그 영화 자체가 팬덤인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돌 그룹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이거는 꽤 유의미한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경제적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K-팝 시스템이라는 게 뭐 지금은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까 우리가 아이돌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뭐 부조리하다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해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되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그 팀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한국의 어떤 K-팝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꽤 유의미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획이 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좀 어떤 그 미래를 그려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되게 많은 얘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인이 없는 K-팝. 한국인이 없는 K-팝.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 중남미 이런 데서 K-팝 그룹이라고 아이돌들이 생겨요. 그 보면 춤추는 시스템, 노래 분위기, 그리고 약간의 그 퍼포먼스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돌 육성 시스템 이런 거 다 한국식이에요. 근데 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그룹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럼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들은 K-팝이란 무엇인가? K-팝이란 무엇인가? 이들은 K-팝인가 아닌가? 그러면 퍼포먼스나 노래 스타일이나 이 분들이 하는 걸 보면 K-팝이랑 되게 비슷해. 그러면 K-팝은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야 하나? 근데 사실 BTS도 요즘 영어 노래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한국말 노래가 핵심인 것 같진 않은데. 예. 그리고 한국 그룹 중에도 자꾸 외국인이 껴 있어. 그렇죠. 우리 막 다 섞어서 요즘 그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고 이것은 K-팝인가? K-팝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K-팝을 좀 더 세계적으로 확산을 시켜가는 과정에서 분명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것이고, 그게 우리 기업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K-팝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게 아까 4세대 아이돌들도 해외에서부터 막 바로 안다곤 했지만 이분들도 계속 뭘 생각하냐면 팬들이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잘 활동하고 있나?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 뭐냐면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요. 여기가 본진이잖아요. 본진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자기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미국의 해외 팝들을 좋아할 때, 야 여기선 한국에선 되게 인기 많은데 원래 미국에서 인기 되게 없대. 뭐 약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약간 급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듯이 해외에서도 사실 K-팝 그룹들을 다 많이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팬덤 문화라는 게 한국에서 이렇게 간 거다 보니까 한국과의 이 연결이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지, 한국 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하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한국인이 없는 케이팝이 탄생할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본진과의 연계가 분명히 계속 있는 게 해외 팬들도 약간 그걸 기대하는 것도 있다. 한국에서의 성공, 한국에서 인정받는 정도. 왜냐면 여기가 제일 치열하다는 걸 알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여기서 잘하면 진짜 잘하는 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1등하면 우리가 그동안 쳐준 것처럼. 그렇죠. 한국에서 1등했다 그러면은 K-팝의 본진에서 인정을 받는 그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과의 연계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외의 그런 시스템과 뭐 아이돌 육성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스타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좀 말이 많아요. K-팝이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한국인 없는 K-팝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득 든 생각이 우리나라 힙합 그룹에 미국인이 없어도 그렇죠. 우리 또 힙합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제일 잘하는 힙합 그룹이다라고 봐주고 사실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K-팝이라고 하고 제일 잘하는 K-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배타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한국 기업들의 수익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연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 K-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수들은 그냥 태생이 K-팝 그렇죠. 이니까 해외 시장에 또 나갔을 때 그 나라에서도 그런 K-팝이 인기가 많으니까 외국에 있는 힙합 가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저쪽에서 잘하는 가수 당연히 우리한테도 잘 맞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K-팝이 하여튼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이 해외로 가기도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꼭 K-팝뿐만이 아니라 뭐 발라드가 됐던 진짜 뭐 힙합이 됐던 뭐 미국 주류 음악이 됐더라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또 융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K-팝이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좀 중요한 거는 우리 요즘 그 팬덤 비즈니스가 되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여기 이 안에서 직접 팬덤을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이브의 그 위버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본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에. 플랫폼. 네,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막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아까 한국과의 연계가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이 본진과 해외가 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 이게 없이 그냥 해외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있는 건 뭐 K-팝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위버스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미래의 일이니까 이제부터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플랫폼이 한참 인기를 끌 때는 이 플랫폼을 한국이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 팬덤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 플랫폼 위에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애드온 시키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장악해 보겠다 이런 것도 했었고 메타버스의 세상이 됐더니 그때는 뭐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메타버스 안에서의 멋있는 그거를 좀 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결국은 K-팝의 그 다음 세대 에 나타난 어떤 변화에 우리가 미국 가서도 이렇게 뭐 실패도 해보고 뭐 중국 가서 실패도 해봤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그 다음 세대의 K-팝을 만들어내는 어떤 다양한 실험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참 예전에 가수들 여기저기 가서 고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들이 단순한 그런 무용담은 아니네요. 뭔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노크를 하고 그런 결과물에 더해 통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여기서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모습들도 나타나는 거 보면은 참 저도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게 뭐야 했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 경우도 많고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제가 이거 K-팝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최근에 엔터 3사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히 앨범 판매라든지 어떤 새로운 가수가 데뷔를 해서 좋은 걸까? 아니면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났
걸까? 이게 뭐 그냥 앨범 하나 파는 거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라 그런다면 내려오더라도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 그러면서 뭐 기획사 특집 막 커지면은 뭐 해외 레이블도 뭐 인수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K-팝과의 융복합이 또 이루어지는 좀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 있는 그 아이돌 만들어 나가는 속도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빅히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부에 걸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영화, 오늘은 음악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K-팝 그 한국 K 콘텐츠 산업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는 정책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 주셨던 그 설계되지 않은 성공에서 정책이라는 것과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들의 어떤 노력, 그 자본가들의 노력이 겹쳐졌던 얘기를 총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